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필기다 학교에 가셨죠? 쉬웠죠? 네. 열심히 들으셔서. 네. 자, 일단 이제 이번 시간 오늘부터 정보 처리 실기 어렵죠. 아마 필기보다는 몇 배 어려울 거예요. 옛날보다 이렇게 번호를 쓰는 게 아니라 알려드리겠죠. 이제 바뀐 거 여러분들이 작년 마지막 시험 바뀌고 나서 제가 느낌으로는 좀 합격자가 이렇게 많지 않았나. 왜냐면 바뀌면 그냥 푹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문제가 정말 어려운 거라기보다 적응이 안 돼서 아마 다들 답을 제대로 쓰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봐요. 이러면 이제 조절을 해요. 난이도 조절을 해서 어차피 모든 자격증은 응시자의 20%만을 주기로 표준으로 정해놨습니다. 모든 자격증이. 근데 이제 유독 제일 그 시험 보는 인구가 많은 게 이제 이 정보처리 기사와 산업기사, 그리고 더 많은 건 정보처리 기능사. 엄청 많아요. 그래서 아예 한 달에 한 번씩 시험 써. 상시검정이라고 그래서. 기능사는. 제가 1년에 2번 공군 부대에 가서 강의도 하긴 하지만 실기를 요번에 5월 달에 또 이제 강의하러 가는데 좀 난감할 것 같아요. 이제 실기가 바뀌었으니까. 기능사도 어차피 다 바뀐 거예요. 자, 어쨌든 그 기회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이거 목숨 걸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올해 안에 붙으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이제 이왕이면 빨리 붙는 게 낫겠죠. 다른 걸 해야 되니까. 자, 우선 제 이름은 이제 호는 원리고 이름은 이재환입니다. 자, 그리고 스타트는 시작이라는 뜻이 아니고 명강사라는 뜻이에요. 스타 티처의 약자입니다. 됐죠? 자칭 명강사. 자, 오래 했으니까. 자, 2017년 이제 바뀐 거는 작년 마지막 회부터 바뀌긴 했는데, 자, 2017년 정보처리 기사 실기 변경안에 대해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알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바뀌었냐? 뭐 그렇게 크게 바뀐 건 없어요. 크게 바뀐 건 없는데 다만 이제 배점이 조금씩 이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30점이었는데 25점으로 줄어들었고요. 데이터베이스도 30점이었는데 25점으로 줄어들었고 업무 프로세스도 20점이었는데 15점으로 줄어들었어요. 5점씩 다 줄어들었어. 대신 그 IT 신기술 동향 및 시스템에 관련된 관리는 25점으로 왕창 올라갔어요. 10점이었던 게 이제 25점으로 된 거예요. 전산영어는 그대로 10점이고요. 그러니까 전산영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아마 데이터베이스 공부하실 때 전부 다 컴퓨터니까 영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용어, 뭐 그다음에 뭐 컴퓨터 구조에 대한 용어,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한 용어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아마 이제 전산영어는 일반 그 컴퓨터에 관련된 용어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에도 물어볼 수 있는 용어들이 많이 있지만 어차피 별도로 데이터베이스를 보잖아요. 그죠? 저기서 물어보니까 우리 SQL, 요번에 들어간 게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SQL 문장도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고 시작을 할게요. 자, 그래서 문제 유형을 보면 이제 단답형, 그 다음에 서술형. 서술형이라고 해서 아주 길게 쓰는 건 아니고요. 그 칸만큼 답안지에 그 빈칸을 주면 그 빈칸 정도는 메울 정도는 돼야 돼. 아마 2줄 정도, 2줄 정도. 그러니까 어떤 용어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그것만 들어가면 아마 그런 그 단어가 들어가면 맞게 해주는 걸로 그렇게 채점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논술 같이 그냥 장하게 써놓고 다 읽어서 채점하려고 짜증나요. 기준이 없잖아요. 애매하다고 사실은. 서술형에 대한 그 채점은 애매해요, 사실은. 그래서 가장 핵심 용어만 들어가면 맞는 걸로 아마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줄긋기라고 했는데 조금 더 하고요. 그 전에 이제 알고리즘은 순서도만 나왔었는데 시언어하고 자바하고 이제 내년 2018년부터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시킨다고 해서 지금 동네에 코딩 학원이라고 지금 많이 생겼어요. 그죠? 뭐 아두이노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언어, 자바, 그다음에 뭐 별별 언어 가지고 이제 그 지금 4차 산업혁명 여러분들이 좀 다행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4차 산업혁명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막차 타면 돈을 못 벌어요. 첫 차를 타야 돈을 벌거든요. 근데 이제 첫 차를 잘 타야지. 첫 차를 놓쳐버리거나 잘못하거나 이러면 곤란하겠죠. 아니면 잘못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4차 혁명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게 이제 말하면 융복합이거든요. 그럼 지금 닦아놓은 IT 분야에 닦아놓은 거를 잘 보시고 그 닦아놓은 걸 가지고 더 시너지 효과, 그러니까 새로운 걸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제 앞으로 돈을 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단순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도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일은 뭐예요? 제조하고요. 제조와 교육, 그 다음에 서비스, 이거 다 누가 해요? 로봇이 한다 이게. 제조도 거의 다 로봇이 해버려요. 그럼 제조업체에서 실제로 물건 만드는 사람이 이제 필요 없어지는 거죠. 교육? 어린아이들 사교육 안 해도 돼요. 로봇 하나 사다 놓으면 애하고 같이 잘 놀아, 로봇가. 영어 교육도 시켜주고 애 교육도 잘 시켜주고. 그러니까 A급 강사 교육을 하는 사람 아니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 다 도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서비스?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이제는 냉장고와 컴퓨터하고 전자레인지를 잘 조합을 해서 만들어진 제품이 나오면 그냥 메뉴만 딱 보고 된장국 3인분 딱 버튼만 누르면 다 된장국 3인분이 저절로 끓여서 나와요. 요리사가 필요 없어요. 이제 완벽한 과학적으로 정량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재료를 얼마만큼 넣고 물을 얼마만큼 먹어요. 다 수치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자료가 뭐가 돼야 돼요? 정량화가 돼야 돼. 수치화가 된다 이게 수치화가. 인류 요리사가 필요 없어요. 뭐 너만 잘났냐? 책대로 요리책에 있는 대로만 하면 다 A급 요리가 나와요. 좋은 재료 쓰고 정확하게 재료의 양을 넣으면 정말 맛있어요. 당연히 맛있어요. 과학적으로 입증을 한 거니까. 근데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정성분석이라고 그러죠. 이건 어려워요. 성분이 있어서. 어떤 성분이 들어있느냐 이건 찾아내기 좀 어렵죠. 근데 요즘 많이들 찾아냈어요. 그죠? 뭐 암에 안 걸리려면 뭐 췌장암에 안 걸리. 일단 어떤 물질에 들어있는 성분이 어떤 성분인지 그거를 이제 찾아내야 우리가 그걸 사실은 여러분들 건강한 게 지금 오미자가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우리는 맛에 5가지 맛이 있잖아요. 단맛, 쓴맛, 짠맛, 매운맛 있죠. 그게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한쪽으로 편중이 되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아주 절묘하게 맞아떨어져 이렇게. 자, 그래서 융복합 시대 지금 나와 있는 게 이제 뭐죠? 3D, 그죠? 이제 제조도 그냥 사람이 기계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컴퓨터로 다 물건을 제조를 해요. 보통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어요. 컴퓨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만 있으면. 이게 대세예요. 두 번째, 드론 아시죠? 많이 활용하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쓰고 있는 거지. RFID 태그 아시죠? 바코드 대체한 거. 이런 것들이 지금, 근데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센서입니다. 감지기가 없으면 사람이 해야 돼요. 강원도 산꼭대기에 있는 날씨를 알고 싶다. 그럼 사람이 올라가서 온도를 재야 될 거 아니에요. 필요 없죠. 센서가 있어요. 유비쿼터스 환경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바로 센서 환경이에요. 유비쿼터스 환경.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2018년부터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를 한다. 자, 하나만 예를 들면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메시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카톡 쓰시죠? 밴드 쓰죠? 더 많이 쓰는 건 뭐예요? 우리는 지금 안 쓰고 있어요, 잘. 대한민국은 안 써.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뭘까요? 들어보셨나요?
왓츠앱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국은 위젯이라는 게 있어요. 이 왓츠앱이 앱인데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인데 쓰고 있는 인구가 몇 명? 10억 명입니다. 우크라이나 출신의 쿤얀이라는 사람하고 또 한 사람하고 둘이서 만든 앱이에요. 이걸 페이스북에서 얼마에 산 줄 아세요? 18조 원에 샀습니다. 그 돈입니까? 상상을 할 수 없는 돈이죠. 앱 하나가 18조 원이에요. 지난번에 알파고에 있는 아자왕이 짠 바둑 프로그램 6천억에 팔았습니다. 구글이 샀어요. 현금이 많은 그런 IT 업계에서 M&A를 많이 합니다. 돈 될 만 하면 다 사요. 돈을 더 벌 수 있으니까. 18조 원을 투자해서 샀다 하더라도 걔네들은 몇백조의 돈을 벌 수 있단 말이에요. 투자하는 거예요. 안 쓰고 못 빼기거든. 그게 뭐냐? 광고예요. 광고비로 먹고 사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티몬 아시죠? 티켓몬스터 쿠폰 발행해 주는 거. 서울대 출신 2명이 만들어서 2천억에 또 어느 회사에 팔았어요. 그게 티몬이에요. 앱 하나 잘 개발하면 내가 네 앱이다. 그렇게 돼버려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게 바로 그 힘이 소프트웨어다라는 겁니다. 앱이 다 소프트웨어잖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시키려고 내년부터 코딩 교육 강화시키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근데 한국인은 저력은 있어요. 충분히 가능해요. 지금 뒤늦게 쫓아가지만. 그래서 여러분들도 직접 프로그램 짜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알고리즘이 중요하다니요. 무엇을 짤 것인가?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그것만 시나리오만 구상이 되면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프로그램 개발자들 야 이거 좀 짜봐. 몇백만 원이면 다 짜요. 앱은. 앱 하나 그냥 요즘 여러분들 그 휴대폰 스마트폰에 올라와 있는 많은 앱들이 있죠. 제일 많은 거 게임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히 게임으로 승부를 걸려고 하는 게 너무 많아. 근데 게임은 너무 교육적 문제가 있어요. 애들한테. 그죠? 중독돼 버리면 공부를 안 해. 그죠? 그래서 게임의 병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게 바로 이제 순서도만 나와가지고는 알고리즘이에요. 사실은. 순서도는 순수하게 어떻게 보면 알고리즘입니다. 근데 그거를 C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자바로 표현을 해서 문제를 낸다 그래요. 그러니까 C 언어로 코딩해 놓은 거나 자바로 코딩해 놓은 걸 가지고 결과물이 얼마냐 이렇게 이제 물어봐요. 이거 랭귀지 안 해본 사람 어렵겠죠. 그래서 이번에 저도 아직은 나와 있는 문제가 어떻게 이제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제시한 거는 간단해요. 물론 제가 여기서 이제 이 김기남학원에서 지금 7급 전산직 공무원의 이제 자료구조론을 강의하고 있는데 바로 자료구조가 전부 다 말 그대로 알고리즘이에요. 전부 다. 어려운 C 언어로. 그래서 이제 전산직 7급의 그 자료구조론의 시험 문제가 예전에는 C 언어로 안 나왔는데 그냥 가상 언어로 나와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가상적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문제. 지금은 아예 C 언어로 표현을 해가지고 결과가 얼마냐. 어렵죠. 점점 더 많이 나와. 20문제 중에서 지금 작년에 나왔던 6문제가 나왔어요. C 언어로만. 근데 자바로 물어보기는 좀 어려워요. 자바로 제대로 코딩하려면 코딩이 너무 양이 많아. 자바는. 그리고 제공되어지는 기능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교육적으로 이렇게 시험에서 물어보기는 좀 애매합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할 땐 좋은 언어인데 교육용으로 여러분들 물어보기는 좀 버거워요. 사실은. 그래서 아마 제일 무난하게 C 언어가 좀 강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제 주특기가 또 C 언어니까 자신 있게 C 언어는 여러분들한테 해석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이제 SQL.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일단 카테고리는 3개로 나눠졌는데 단답형을 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항의 질문을 제시하고 용어나 개념 등을 기재하는 형태의 문제다 그러는 거예요. 뭐 어쩌고저쩌고 가장 부합되는 개념을 한글로 영문으로 쓰시오. 이제 가로 안에다가 답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게 단답형이고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용어에 대한 거라든가 영어로 쓴다든가. 약술형은 조금 어렵겠죠, 이게. 이건 점수가 좀 클 수도 있어요. 뭐 한 5점 정도. 그러니까 용어 등을 제시하고 이를 간략히 설명하는 예시. 예를 들어서 지급위에 따르는 표준 무선 접속 표준 규격과 사용되는 주파수 대역에 관해 간단히 설명하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물어봤잖아요. 표준 규격이 뭐냐? 그리고 주파수 대역이 어떻게 되냐? 두 마디만 쓰면 되는 거예요. 물어본 대로만 답 쓰면 돼요. 뭐 구구절절 뭐 그냥 사설을 달지 말고요. 물어본 대로에 대한 답만 쓰시면 돼요. 지급이 기술이 대단한 기술이죠. 저건 누가 많이 쓸까요? 도시가스 검침원들이 적었으면 굉장히 좋아요. 저게 바로 뭐냐면 와이파이 비슷한 개념이에요. 블루투스 비슷한 개념이에요. 근데 더 광범위한 개념이에요. 지급이가. 100m 바운더리 내에 있는 정보가 다 수집이 될 수 있어요. 도시가스 검침원이 일일이 집집마다 방문해서 검침기를 보는 것보다 딱 단말기 하나씩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거기다 부착을 하겠죠. 어떤 칩을. 그러면 모든 가정의 그 검침기에 있는 계량 숫자하고 그 정보가 다 들어옵니다. 그럼 가만히 앉아서 100m 바운더리에 있는 집에 있는 검침들이 다 그냥 들어옵니다. 2시간 걸릴 일을 단 10초에 해결을 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가까이 있는 게 여러분들 멀마트에 가면은 물건을 카트에다 담죠. 근데 지금은 전부 다 물건이 바코드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시 쏟아서 스캔을 해서 이제 금액을 계산하고 지불하고 다시 가져와야겠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RFID 태그가 붙으면 그냥 카트에 담아있는 채로 그냥 통과만 하면 돼, 계산대로. 계산대로 통과만 하면 모니터, 계산대에 있는 직원 앞에 모니터상에 카트에 담겨져 있는 물건이 쫙 목록이 다 나와요. 그리고 최종 결제 금액 얼마. 결제만 하고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노터치죠, 노터치. 무선으로. 유선이 아니라 무선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RFID 태그가. 그럼 가까운 거리, 3m 이내에 가장 하나만, 한 개의 카트에 있는 것만 검침을 해요. 그런데 아까 지급이 기술은 몇백 개의 가정도 다 한꺼번에 동시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약술력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형, 이제 OX. 여러 개, 그러니까 보기를 주고 요 중에서만 이게 어려워요. 이거는 완벽하게 알지 않는 한 2개가 될지 3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이게 미국식이에요. 미국식 스타일의 시험 문제. 이렇게 쫙 나열해 놓고 맞는 것만 골라서 다 써라 이거야. 2개가 될지 3개가 될지. 그래서 어려워요. 딱 2개다 그러면 우리는 사지선다이라도 답이 하나잖아요, 언제나. 그러니까 한 개만 고르면 되는데 만약에 답이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다 그러면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 문제가 미국식 스타일의 문제예요. 미국에서 자격증 시험 그러면 그렇게들 많이 내더라고 그러니까. 자, 그래서 또는 이제 만야트니까 OX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는 여러분들 지금 쓰고 있는 PC에서 돌아가는 윈도우즈는 무선 센서 네트워크 운영체 그건 아니죠. 무선을 위한 어떤 운영체제는 아니잖아요. 그게 틀렸으니까 X 이렇게. OX 문제는 오히려 쉽겠죠. 50% 확률이니까요. 이런 건 이제 점수가 낮아요. 뭐 2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냥 빵점 맞으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기본 점수를 주려고 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20문항 중에서. 자, 그래서 높은 고득점짜리를 여러분들 틀리시면 안 됩니다. 이제 전략을 잘 세우셔야 돼요. 여기는 과락이라는 건 없고요. 전체 60점만 넘으면 됩니다. 전체 100점 만점, 20문항의 100점 만점 중에 60점만 넘으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선택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성형. 이게 이제 요 스타일도 이제 미국식 스타일이죠. 괄호 안에 들어갈 공통 단어. 그게 이제 뭘 찾아내는 거다, 이제. 튜닝, 또는 영어로 써도 되고, 아무 말 없으면 그냥 한글로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 튜닝한다 그러잖아. 사전적으로 조율한다. 피아노 조율한다. 그런 튜닝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그런 용어로 쓰는 거예요. 컴퓨터에도 튜닝이라는 말 많이 씁니다. 또 조율한다, 조정한다. 그런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형 4가지 스타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라 그러죠. 자,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시간이, 5월 달쯤에 시험인 줄 알았더니 4월 16일 날 실기 시험에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얼마 안 남은 걸 또 일주일에 또 계속 나오긴 그렇고 그래서, 원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4월 16일 그 직전 주까지 5주 나오더라고. 5주. 그래서 5주 동안에 오늘은 어차피 첫날이었으니까 어쩔 수 없고요. 목요일 날 또 있죠. 월요일하고 목요일 날. 월요일은 제가 하고 목요일 날은 다른 분이 하실 거예요. 먼저 했던 분이 뭐 아기 때문에 뭐 어쩌고 이렇게 하시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른 분으로 또 대치를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예전에 같이 강의했던 분입니다. 여자분이신데 뭐 대학에서 강의하시고 또 이쪽 분야 쪽에 강의를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목요일 날 하시는데 4월 16일 전까지 5주 기간 동안에 4시간씩 할 거예요. 좀 일찍 오실 수 있죠. 6시에. 6시에서 10시. 힘드시더라도 나오시는 게. 왜냐하면 날 잡아서 하루 더 하는 것보다 그냥 몰아서 하루에 4시간씩 해서 5번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원래 좀 더 해드려야 되는데 학원 뭐 사정상 뭐 강의실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시간 동안에 저도 20시간, 그다음에 이제 다른 분도 이름이 또 하필이면 이번에 재판관 여자분 이름하고 똑같아요. 안 잊어버리실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뭐냐면 이 알고리즘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신기술 문제하고 두 개의 아이템을 제가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데이터베이스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하실 거예요. 전산 영어는 뭐 굳이 가르쳐 줄 건 안 되고 뭐 영문 가르치는 것도 아니니까 그거는 이제 알아서 조금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좀 긴박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집에서 조금 연습을 좀 해보고 오셔야 될 거예요. 알고리즘에 대한 거를 확실하게 해드릴 테니까 해보신 분은 어렵지는 않은데 안 해본 사람도 이거 시간 굉장히 많이 걸려요. 생각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생각해서 써야 될 답들이기 때문에 자, 알고리즘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 해법.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 풀기 위한 해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 알고리즘에서 이제 제일 비중이 좀 크다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순서도 문제인데요. 순서도에서 사용되어지는 게 바로 이제 일을 처리하는 거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일 처리를 그림으로 그려놓자. 그래서 한 3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기호가 지금 10개 정도. 10개의 기호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볼게요. 순서도 기호에 대해서 1번 기호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면 항상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이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 끝이 나오는데 그 기호예요. 시작과 끝을 나타내기 위한 기호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육각형 모양이 나옵니다. 자, 육각형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면 준비해야 되겠죠. 준비. 자, 그러면 프로그램에서 준비는 뭐냐면 초기화입니다. 준비는 바로 초기화다. 왜냐하면 컴퓨터는 어떤 기억 장소에 자료를 저장을 해야 되는데 자, 요게 이제 뒤에 나오는 용어지만 미리 설명을 드릴게요. 프로그램은 이 알고리즘, 그러니까 C 언어가 됐던 자바가 됐던 문제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떤 식을 보면 우리가 식 또는 이제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문장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자, 문장을 보면 자, 우리가 하나의 제대로 된 문장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자, 네모는 세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의 단위 문장이에요. 그래서 C 언어 같은 경우는 하나의 문장이 끝났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표시합니다. 문장의 끝을 나타내는 기호예요. 여기까지가 하나의 문장이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여기는 또 이렇게 나왔다. 그럼 이거는 몇 문장이죠? 2문장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문장이에요. 빈 문장도 문장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문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아무 틀리지 않았습니다. 계속 나와도 괜찮아요. 내용을 아무것도 안 쓰고 세미콜론만 계속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빈 문장도 문장이다 그런 얘기예요. 어쨌든 자, 그렇게 했고요. 자, 그러면 이꼬루가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꼬루가 뭐냐? 바로 할당의 기능이에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할당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할당 연산자라는 말을 씁니다. 할당문과 할당 연산자의 기능은 똑같이 할당의 기능인데 왜 하나는 문이라고 하고 하나는 연산자라고 하느냐.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자, 문이라고 하면 한 번만 나와야 돼. 한 번만 나와야 돼요.
근데 연산자는 안 써도 되고 2번 나와도 되고 10번 나와도 돼요. 연산자니까. 우리가 수식을 쓸 때 A 더하기 B 곱하기 C 나누기 D 더하기 2 더하기 2번 썼죠. 2번 쓰면 안 돼요? 되죠. 그죠? 쓰고 싶은 만큼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빼기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죠. 너 왜 빼기 안 썼냐? 내 맘이지. 그죠? 연산자로서의 기능은 몇 번이 나와도 상관이 없다. 안 나와도 되고요. 근데 문이라고 하면 문장의 개념은 반드시 한 번만 나와야 돼요. 이게 문법이죠, 뭐 그냥. 그죠? 그래서 시언어는 대부분의 언어들은 이꼬루가 뭐냐면 할당 문이에요. 근데 시언어는 할당 연산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A 이꼬루 B 이꼬루 C 이꼬루 100이다. 그럼 뭔지 아세요? A, B, C에다 모두 다 100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여기다 집어넣고 그러죠.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A 이꼬루 B 이꼬루 C 이렇게 있다. 이게 비주얼 베이직이다. 비주얼 베이직이라면 요거는 B하고 C가 같냐 물어본 거고요. 그 결과를 A에다 넣어달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문으로서의 기능은 한 번만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게 문이고 요거는 연산이에요. 관계 연산자. 같냐 물어보는 거예요. 비주얼 베이직에서 이해되시죠? 네. 아마 그건 이제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시언어나 자바가 나오니까. 자바도 문법은 시언어하고 똑같습니다. 약간 차이는 있어요. 포인터만 빠질 뿐이야. 자바는. 근데 시언어는 노골적으로 포인터를 표시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주소를 건드릴 수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이 어려운 거죠. 기가 막힌 기능인데 그 부분이 어려워. 그죠? 자, 그런 거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이왕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떡봉김에 제사 지내는 것처럼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도 따시고요. 이제 내가 그래도 이걸 공부하면서 시언어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했어 라고 해봤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디 가서 다시 한번 또 듣는다는 거예요? 자, 반가워요. 자, 난 들은 적이 있을 때 처음 듣는 거하고 두 번째 듣는 거하고 이건 엄청 차이예요. 그죠? 교육자가 야, 난 알아. 굉장히 반가운데 저게 뭐야? 굉장히 그 이해를 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잡아먹어요. 자, 그래서 다행히 여러분들이 이걸 잘 따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사회생활 하실 때 아마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누가 얘기를 해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시언어 얘기하면 귀동량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반드시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게 할당은 할당인데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 이 꼴을 기울여서 왼쪽에 왔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이거를 L 밸류다. L 밸류. L 밸류가 뭐예요? 레프트의 약자예요. 왼쪽에 온다. 이거 왼쪽. 왼쪽의 대상. 왼쪽의 대상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세모는 뭐가 될까요? R 밸류가 되겠죠. R 밸류가 돼. 하나하나 배워 나가세요. 이렇게. R 밸류. R은 라이트 밸류다. 그런 얘기예요. 오른쪽. 자, 그러면 반드시 여기에는 뭐밖에 못 오냐면 변수만 옵니다. 변수만 허용이 된다 이게. 변수밖에 못 와요. 그런데 R밸류 자리에는 뭐가 올 수 있냐면 상수도 올 수 있고 변수도 올 수 있고 수식도 올 수 있고 함수도 올 수 있어요. 등등등 뭐든지 와요. R밸류 자리에는 여러분이 원하는 표현을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R밸류의 최종 결과물은 딱 하나죠. 그게 수식이 됐던 변수가 됐던 상수가 됐던 결과는 딱 하나잖아요. 그 하나의 결과물이 담겨져야 할 방이어야 돼요. 그래서 변수입니다. 오른쪽에 결과물을 담아야 할 그릇이어야 된다. 그걸 변수라고 얘기하죠. 변수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A라는 명칭의 배열이 10개다. 자, 이걸 이제 배열이라고 하거든요. 배열은 똑같은 유형의 자료들이 집단으로 몰려 있는 것을 배열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제 어떻게 그리느냐?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해놓고 전체가 A예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예요. 그리고 여기가 0번째 첨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갑니다. 마지막은 9번째가 되겠죠. 요건 또 여기서 함정이 올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선언을 할 때는 10이라고 선언을 했지만 시작은 0부터기 때문에 끝나는 첨자는 하나 적은 9에서 끝나는 거. 첨자를 10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위치상 그런 데는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A 그러면 뭘까요? 변수일까요? 상수일까요? A가 변수예요? A는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배열명이죠. 배열의 이름이잖아요. 배열명은 변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한 변수는 한 개의 자료가 들어갈 기억 공간이 변수예요. 하나의 자료. A는 몇 개예요, 방이? 10개를 대표하는 방이 이름이잖아요. 하나가 아니라 10개이기 때문에 변수가 아니에요. 주소 상수예요. 그 배열의 맨 앞에 있는 주소를 의미합니다. 변수 아니에요. 상수예요. 주소 상수예요. 이게 변수예요. A의 세 번째. 이게 변수예요. 왜냐? 이렇게 쓰면 요지말 얘기를 해요. 그죠? 하나짜리 기억 장소여야만이 변수가 되는 겁니다. 하나, 그게 제일 핵심이에요. 하나의 자료가 들어갈 기억 장소의 이름이 변수예요. 근데 그냥 A 그런 뭐예요? 10개를 대표하는 이름이잖아요. 10개를 대표한다라는 건 뭐예요? 전체 10개, 맨 앞집의 주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방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느끼면 답이 보여요. 그거를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써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소냐 상수냐 이건 이제 개념 잘해야 되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준비방에서는 이와 같이 내가 짠 프로그램 안에서 처리되어질 때 방이 몇 개 필요하냐, 그리고 그 방에 미리미리 값을 넣어야 될 때가 있어요. 여기는 5부터 출발하겠다. 물론 아무 말을 하지 않으면 두 가지예요. 찌꺼기가 있거나, 그러니까 찌꺼기가 들어있어도 문제없다. 왜? 어차피 거길 밀고 들어갈 거니까 지우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만약에 찌꺼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방에 있는 걸 끄집어서 뭔가 일을 해야겠다 그러면 만약 쓰레기에 대한 자료가 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초기화를 해줘야 돼. 깨끗이 청소를 해야 돼요. 그걸 이제 초기화라고 그래요. 우리는 청소라고 그래서 맨날 0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초기화라는 것은 0이어도 되고 0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100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값이 미리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준비방에서 초기화를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초기화예요. 준비방에서 해야 될 일이다. 그런 얘기죠. 안 해도 되는 거는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제 배열 같은 경우는 방이 몇 개 필요하다라고 선언을 해주는 게 바람직해요. 그렇죠? 선생님 그냥 아무렇게나 많이 잡으면 되긴 하지. 그건 무의미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여러분 모든 일을 그렇게 대충이라는 걸로 하면 안 돼요. 왜 그만큼 필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자, 그래서 두 번째 준비 기호고요. 몇 개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직사각형이 처리 기호예요. 그래서 반드시 직사각형 안에는 뭐냐면 이게 처리 기호인데 하나의 문장만 옵니다. 두 문장이 오질 않아요. 또는 반쪽짜리 문장도 안 와요. 반드시 제대로 된 한 문장이 와야 돼요. 답 쓸 수 있겠죠? 두 문장이 왔다든가 이런 답은 없어요. 절대로. 그건 채점하기도 어려워요. 한 문장이어야 돼요. 처리 기호 안에 들어가는 문장은 한 문장만 온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렇죠? 이꼬르가 들어가 있는. 그렇죠? 그래서 처리 기호는 직사각형으로 표현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조건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될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 조건은 뭐예요? 판사들이 제일 많이 하는 예, 아니오만 대답하시면 돼요. 조건의 결과는 뭐밖에 없어요? 예, 아니오밖에 없어요. 참, 거짓밖에 없어요. 조건은. 자, 그러면 조건이라는 게 뭐냐? 자, 조건. 조건을 따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식이 조건식이다라는 것은 그 시간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관계연산자나 논리연산자가 들어있어요.
관계연산자나 논리연산자가 들어가 있는 게 조건식이에요. 관계연산자 6개 뭐죠? 표현해 보세요. 크다, 크다. 야, 5가 3보다 크니? 물어봤어요. 예, 참이잖아요. 5가 3보다 크잖아요. 그죠? 이렇게 예 아니면 되죠. 5가 3보다 작다. 거짓말이죠. 참 아니면 거짓의 결과가 나오는 게 조건식이에요. 크냐 또는 크거나 같냐. 자, 우리는 컴퓨터에서는요, 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밑에다 표시했잖아요. 그 키보드에 이런 기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풀어서 씁니다. 이렇게.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작다. 작거나 같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저도 이제 예전에 88년에 프로그래밍 개발하면서 헷갈렸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 몰라서 헷갈린 게 아니라 무심코 썼다가 상당히 난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갖다가 이꼴이에요. 시언어에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짜리는 할당이고 2개짜리여야 같냐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들 시언어로 탁 문제 내놓고 저거 해석, 이제 A하고 이렇게 뭐 만약에 A하고 B가 같다. 이렇게 같다고 해석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같다가 아니라 B의 값이 A에 들어가는 할당이에요. 할당. 같냐고 물어보려면 이꼴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무심코 넘어가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요걸 살짝 트릭을 쓴단 말이에요. 시험 문제는. 실제로는 요렇게 문제가 요거 있냐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걸로 이게 맞아요. 그냥 맞게 낸 거야. 이렇게 문제를. 근데 여러분들 이거 잘못했다. 그리고 지 멋대로 자기 해석을 하는 거예요. A하고 B가 같냐? 아니에요. 시험 문제에 시험으로 이렇게 나왔다면 같냐를 물어본 거 아니에요. 할당이에요. 할당하고 난 결과 A가 참거짓이냐를 따지는 거예요. 할당 받고 난 다음에 A 값에 대한 참거짓. 그러면 숫자가 참거짓을 따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숫자. 수치의 논리 값은 어떻게 될까요? 참거짓. 0만 거짓이고 0 아닌 수. 조심하셔야 돼요. 0만 거짓이고요. 0이 아닌 값은 뭐예요? 다 참이에요. 1도 참이고 마이너스 1도 참이고 158도 참이고 다 참이에요. 0만 거짓이에요. 숫자 자체를 물어볼 때는 뭐다? 논리값 따질 때는 0만 거짓이고 0이 아닌 값은 다 참이에요. 시언어만 그래요. 자바에서는 뭐예요? 그렇게 해석하지 못합니다. 에러입니다. 왜냐하면 자바는 논리 타입이 있어요. 근데 시언어는 논리 타입이 없어요. 논리형이 없기 때문에 숫자를 가지고 논리값으로 따지는 겁니다. 데니스 리치라는 사람은 그렇게 만들었어요. 굳이 그거를 논리 타입으로 참거짓을 따질 필요 없지 않냐. 어차피 논리값도 참거짓이지만 값으로 따지면 0만 거짓이고 0이 아닌 값은 다 참으로 판정하면 되니까. 해석됐죠?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연산자. 그 다음에 같지 않다는 낫니꼴. 시언어는 요건데요. 대부분의 언어가 같지 않다가 뭘까요? 기호가. 우리는 수학적으로는 같지 않다가 이렇게 썼죠. 근데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자, 대부분의 언어, 시언어는 같지 않다고요. 대부분의 언어는 뭘까요? 같지 않다라는 게 뭐예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진 않다 이거죠. 너구나하고 안 같다라는 거 뭐예요? 네가 크거나 내가 크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합니다. 작기도 하고 크기도 하다 그런 얘기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내면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뭐예요? 같지 않다. 그러니까 그냥 맹귀지 말고 순서도로 물어볼 때는 이렇게들 많이 써요. 순서도로 물어볼 때는. 순서도는 어떤 특정 언어를 대상으로 하는 언어가 아니잖아요. 순서도는 언어와 관계가 없어요. 사람이 알아듣게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냥 보편적으로 그동안에 많이 써왔기 때문에 같지 않다가 요걸로들 많이 합니다. 근데 시언어는 이렇게 쓴다. 그것만 구별해 주시면 돼요. 자, 논리연산자는 뭐가 있나요? 원래는 이제 말로 쓰면 뭐예요? and가 있고 오아가 있고 not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익스클루시브 오아가 있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and는 이렇게 2번 씁니다. 시언어에서.
시언어까지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오와, 그 다음에 나, 그죠? 그 다음에 exclusive 오와. 나 시. 원래는 이제 논리 연산자는 exclusive는 없어요. 비트 연산자에서 있지. 비트 연산자. 비트 논리 연산자. 비트 논리 연산자가 있어요. and, 오와, not, exclusive 이렇게 네 개예요. 비트에서. 자, 이것도 이제 차차 나오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and고요. 오하고 이게 not이고 그다음에 exclusive 오와예요. 비트 단위로. 얘는 덩어리, 워드 단위로 처리하는 거고요. 얘는 비트 단위로 처리한다. 하나하나.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빨리 따시면 좋은데, 좀 뭐 나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지만, 떨어져서 또 하면 공부 또 하잖아. 공부 또 하면 그만큼 자기가 공부한 거니까 더. 자, 할 일이 많으시면 빨리 붙어야겠죠. 자, 그래서 좀 빡세게 해서 4월 16일 날 시험을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한 방에 딱 붙어버리세요. 좋을 거예요, 아마. 자, 어쨌든 육각형은 준비기호고요. 네모, 직사각형은 처리기호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제 마름모. 이 마름모가 바로 비교 판단 기호예요. 그래서 그 마름모에다가 뭐를 쓰냐면 이 마름모 안에다가 조건식을 쓰는 거예요. 조건식을 써요. 그럼 조건식을 쓰게 되면 갈라지는 길이 몇 갈라졌어요? 두 갈래로 갈라진다고 그랬죠. 참거짓이니까. 그래서 참거짓을 갈 때 이렇게 갈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리는 사람도 있고, 대칭으로 쓰면 이렇게 그리는 사람도 있고. 이해되시죠? 요건 내려오는 길이고요. 내려와서 조건을 따진 다음에 이리 갈까? 이리 갈까? 여기다 예, 아니오를 써주시면 돼요. 이 조건이 예냐, 아니오, 예냐, 아니오를 쓰시면 돼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마름모 안에 조건을 따지는 식이 온다. 분명히 그 조건 시간의 연산자가 뭐냐? 관계 연산자나 논리 연산자가 올 거다. 그런 얘기예요. 보통 관계 연산자를 제일 많이 써요. 조건 시간에. 그죠? 그래야 참고지시의 결과가 얻어지는 거니까. 그죠? 자, 그렇게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비교 판단 기호가 마름모, 이제 마름모 형태수. 그 다음에 5번. 평행사변형은 입출력 기호예요. 자료가 들어오거나 자료가 나가거나. 그죠? 자료를 컴퓨터에게 줄 때 또는 외부로 내보낼 때 입출력 기호다. 입출. 그래서 입력이 될지 출력이 될지를 거기다 써줘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뭐 옛날 같으면 리드 뭐 이렇게 리드를 쓴다든가. 시언어 같은 경우는 뭘까요? 시언어는 함수죠. 입출력 함수죠. 입력 함수가 뭐예요? 스캔F. 스캔F. 스캔. 그죠? 그 다음에 출력은 프린트F. 이 F를 왜 붙였냐면, 펑션, 함수라는 뜻이에요. 시언어는 명령이 아니에요. 입출력 함수예요. 대부분의 언어들은 입출력 명령이라고 얘기하는데, 시언어에서는 입출력 함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입출력이 기능으로 돼 있어요. 그게 맞아요. 맞는 말입니다. 명령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령은 단박에 일 처리할 수 있는 기능, 조그만 거거든요. 근데 입출력 기능은 명령이 아니에요. 왜냐면 엄청나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입력, 출력이 되는 과정이거든요. 명령어가 몇백 개예요, 몇백 개. 입출력 한번 제대로 하려면. 그걸 명령이라고 안 되지. 함수, 기능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입출력 함수다, 그렇게 얘기해요. 어쨌든 평행사변형에다가 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순서도, 여러분들 수준에서 나오는 문제는 한 페이지 안에 다 그려지는 순서도예요.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이 그리는 순서도는 몇십 페이지에 걸쳐서 그리겠죠. 순서도를. 종이 위에다 그리는데 그렇게 큰 종이는 없잖아요. 종이는 규격화된 종이에다 그리다 보면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그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워서, 자, 이게 이제 한 페이지가 있고 그 옆에 페이지에 이게 종이입니다. 그럼 이제 그렸어. 요이 땅 스타트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준비하고 그 다음에 뭐 읽어드린 다음에 처리하고 그 다음에 뭐 아직 안 했지만 반복문 나오고 하다가 밑으로 지면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옆에다 그린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참 지저분해 보여요. 이렇게 선이 길면.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길게 안 하고
여기다가 꼬리표를 달아요. 여기다가 K, K, K. 그럼 여기도 또 동그라미 가지고 K, K, K 하고 또 이어서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안에 같은 명칭이 오면 연결고리다 그런 얘기예요. 네. 동일 페이지, 같은 페이지에서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게 6번 기호예요. 네. 연결자다. 동일 페이지에서. 그럼 오각형은 뭐냐? 예. 7번은 또 연결자는 연결자인데 여기서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때 뭐래요? 오각형으로 그래요. 오각형으로 그리고 K, PPP. 그러면 이쪽에도 오각형으로 해서 내려가서 쭉 그리는데 모두 PPP. 자, 우리가 이런 오각형 기호를 보면 이거 어느 페이지인가에 멀리서 왔다. 이죠? 또 이거 본 거예요? 이거 어디로 온가 멀리 간다. 그런 얘기죠. 서로 다른 페이지로 연결할 때 뭐 이런 것까지 쓸 정도는 아닐 거예요. 아마 시험 문제 길지를 않으니까. 보통 동그라미는 많이 써요. 같은 페이지 안에서 연결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많이 쓰는 게 8번하고 9번이죠. 자, 이런 표시를 합니다. 자, 8번은 뭐냐면 8번하고 9번을 합쳐서 이제 반복문. 자, 반복. 아주 깔끔해요. 이 반복문의 기호를 이용하면 굉장히 우리가 순서도를 깔끔하게 표현하기도 하고 가독성. 우리가 이해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한 번만 딱 처리하고 끝나는 프로는 거의 없어요. 되게 반복 처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한 반의 인원 60명에 대한 거를 뭐 성격 처리하라고 60번 반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반복 처리가 일반적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직사각형 두 개를 이렇게 나란히 붙이는데요. 일반적으로 위에는 폭이 좁고 밑에가 넓어요. 여기는 뭐냐면 반복 조건을 쓰는 거예요. 위에다가 8번 자리에다가는 반복 조건을 쓴다. 그런 얘기예요. 반복 조건. 반복 조건을 쓰고요. 그 다음에 9번은 그 반복만큼 해야 할 일을 이 안에다 그리는 겁니다. 반복을 해야 할 일들. 하나가 될 수도 있죠. 최소한 하나 나오겠죠. 반복하려고 뭔가 일하는데 아무것도 안 쓰면 그건 이상하지. 헛도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헛돌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타이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시간을 재야 되는데 30초 동안 쉬었다가 와라. 그러면 30초 동안 뭐야? 아무 일도 안 하고 헛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반복은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해야 할 일을 이 아래 사각형 안에다가 쓰시면 돼요. 그죠? 반복 처리 내용을 밑에다가 써주시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기호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0번 기호는 뭐냐면 처리 기호 옆에다가 날개를 하나 더 이렇게 쭉 하나 선을 그었어요. 이게 바로 이제 기능 덩어리예요. 저 처리는 하나의 처리지만 얘는 뭐냐면 기능 덩어리입니다. 함수라고 해요. 그걸 함수. 자, 그래서 함수다. 여러분들이 함수 그러면 참 이 어려운 한자예요.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그냥 수학을 공부하면서 제일 많이 썼던 용어 중에 하나가 함수잖아요. 함수. 영어로는 function. 함수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원래 편하게 말하면 기능이에요. 이게. 기능 덩어리를 함수라고 그래요. 수학에서는 좀 고상하게 함수다라고 이제 이렇게 한자도 쓰기 어려워 함수. 함축되어 있는 기능이다 그런 얘기예요. 기능 덩어리예요. 근데 자바에서는 뭐라고 그러나요? 함수라고 안 해요. 기능이라고 안 해요. 자바에서는 뭐라 그래요? 어차피 자바도 해야 되니까 이제 자바에서 뭐라 그럴까요? 기능 덩어리를 뭐라 그래요? 자바에서는 메소드. 오케이, 메소드. 메소드라고 그래요. 기능 덩어리를. 그런 차이가 있어요. 형태는 똑같은데 왜 자바는 메소드라고 했고 C 언어에서는 함수라고 그래야 되냐? 그 차이가 있어요. 함수라는 용어를 쓴 이유는 뭐냐면 독립적이다 이게. 독립적 성격이에요. 거기에 반해서 메소드는 뭐예요? 종속적 관계입니다.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요. 혼자 홀로 서기를 못합니다. 누군가에게 소속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소속을 꼭 써줘야 돼요. 이 기능의 소속이 누구냐? 자체에서 쓸 때는 소속을 생략을 해도 되지만 딴 데서 그거를 쓰려면 그거의 소속을 써줘야 돼요. 그래서 난수를 만드는 기능이 있다. 난수.
난수를 만든, 난수는 어디에서 많이 쓸까요? 로또 복권 살 때. 난수를 가지고 우리가 숫자를 발생을 해요. 난수 발생기라고 그래요. 아파트 추첨할 때. 그 다음에 게임에서 쓸 때. 뭐가 나올지 모르요. 테트리스 같은 경우는 뭐가 막 내려오잖아요. 그죠? 사각형이 나올지, 니은이 나올지. 이렇게 뭐가 나올지 모르게끔 만들 수 있는 기능이 뭐예요? 랜덤 넘버, 난수라고 그래요. 흩어질 난자에다가 숫자니까 흩어진 숫자. 어떤 숫자가 나올지 예상을 할 수 없는, 물론 그것도 규칙이 있어요, 사실은. 난수를 만드는 함수가 있거든요. 수학이에요, 수학. 그러면 그게 랜덤이에요. RANDO, 랜덤하고. 자, 그런데 나는 함수야. 자기 자신이 함수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역할이 뭔지 아세요? 나는 함수야. 야, 너 어떻게 제가 함수인지 어떻게 알았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소괄호입니다. 명칭이 나오고 소괄호가 나오면 뭐다? 무조건 함수예요. 명칭이 나오고 어떤 이름, 명칭이 나오고 소괄호가 나오면 뭐예요? 함수다 그랬죠. 근데 C 언어에서는 이렇게 독자적으로 써요. 그런데 자바에서는 저렇게 못 씁니다. 너 소속이 어디니? 써줘야 돼요. 자, 난수의 소속은 어딜까요? 이건 수학적인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수학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 MATH하고 점 딱 찍어줍니다. 자기의 소속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좀 보는 눈이 이제 됐겠죠, 이제. 아, 저거 메소드구나. 왜? 소속이 있으니까. 함수의 의미인데 앞에 소속이 있어요. 그러면 함수라고 안 하고 뭐예요? 메소드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바까지 내가 여러분 조금 보고 어깨가 무거우실 거야. 네, 좋아요. 랭귀지 하나 잘하면 다른 언어도 쉽게 배울 수 있어요. 네. 자, 하나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아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프로그램 짠다 그러면 노가다다 이렇게 이제 인식이 돼서 좀 나쁜 인식이 있지만 그래도 프로그램을 짤 줄 안다라는 거. 여러분이 컴퓨터를 쓸 때 그냥 맨날 게임이나 하고 이런 걸 하잖아요. 그거보다 컴퓨터야라는 훌륭한 도구는 뭐냐? 내가 궁금한 거를 풀을 때 내가 짜서 확인해 볼 수 있다. 기가 막힌 도구예요. 내가 수학 선생님이야. 근데 수학을 풀어야 되는데 내가 풀어놓고 맞았는지 틀렸는지 모르겠다 이거야. 얘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자기가 짜가지고. 야, 이렇게 짜가지고 결과가 뭐니? 내가 손으로 계산한 결과물하고 얘가 계산해준 결과물이 같으면 맞은 거잖아요. 확인할 수 있어요. 저는 수학적 계산 같은 거 다 그렇게 해봐요. 자기가 짜놓고도 이게 맞나? 네. 의심이 가잖아요. 그죠? 손으로 계산하면. 근데 컴퓨터는 여러분들 답 나오면 믿잖아. 그죠? 얘는 시키는 대로 정확하게 해주니까. 계산만큼은 정확하게 계산해요. 자, 그래서 함수라는 사실을 이렇게 짝대기를 그어놓고 그래서 마치 요거하고 요 그림하고 얘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함수의 시작이에요. 함수의 시작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그 밑에 이 함수라고 타이틀만 써놓고 그 밑에다가 기능들을 쫙 나열하는 거죠. 그 기능 덩어리죠. 밑에 있는 거를 대변해주는 기능의 이름이다. 그러니 함수명이. 자, 다시 할게요. 함수 구조는 어떻게 생겼다? 자, 다시 함수 구조. 다시 배웁니다. 함수 구조는 어떻게 생겼어요? 명칭이 나오고 바로 보다 괄호가 나온다. 이렇게 생긴 놈이 뭐다? 함수다. 그런 얘기예요. 또는 메소드다. 그런 얘기예요. 메소드는 앞에다 소속만 써주면 돼. 소속. 점 가지고. 아까 MATH 점 뭐 이렇게 그죠? 그래서 소속을 써주면 돼요.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수학적 기능이기 때문에 MATH가 많아요. 자, 그래서 명칭 소괄호. 그러면 얘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자, 얘가 이 명칭의 역할이 뭐냐? 호출명이다. 그 얘기예요. 함수를 만들었으면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써먹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부르는 거잖아. 야, 너 이거 좀 해봐, 임마. 라고 호출을 해야 돼요. 자, 그럼 불렀어, 갔어. 그럼 돌아와야겠죠? 돌아올 때 일반적으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결과물을 오겠죠. 그래서 바로 변수명의 역할도 해요. 결과.
결과값을 주기 위한 과정이 바로 변수명의 역할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기억 장소든지 자료가 들어가려면 그 자료가 무슨 자료인지를 알려줘야겠죠. 정수형 자료인지 실수형 자료인지 문자인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 때문에 변수명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명칭 앞에 뭐가 붙었냐면 타입이 옵니다. 자료의 형이 와야 돼요. 구조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야, 나는 결과가 정수형이야. 그럼 INT 이렇게 와야 된다 이거예요. 나 결과가 실수야. 그럼 float 이렇게 온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나 결과가 문자야. 캐릭터 이렇게 온다 이거예요. 이해하시죠? 근데 나 결과 없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가서 볼일 거기서 다 보고 빈손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뭐예요? void다 그런 얘기예요. void. 알아주셔야 돼요. 무치형, 값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를 무치형이라고 해요. 무치형. 값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되돌려줘야 될 값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저렇게 이제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겁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들 영진에서 나온 이 책이 아주 썩 좋지는 않아요. 워낙 또 유명한 출판사이기도 하고 저 때문에 부자 된 출판사입니다. 대한민국의 최초로 정보처리 책 쓴 회사가 여기예요. 제 혼자 쓴 건 아닌데 네 명이서 여기서 이제 공조로. 떡고물이 없더라고요. 그때는 모르고 그냥 인쇄를 안 하고 매절로 하는 바람에 망했어. 그래서 그냥 대충 한 1, 2만 부 팔릴 줄 알았어요. 30만 부 팔렸어요. 그래서 빌딩이 들었습니다. 그때 같이 나온 책이 뭐냐면 제가 쓴 건 아니죠. 워드 프로세서. 50만 부 팔렸어요. 졸지에 100만 밀리언셀러가 된 거잖아요. 어마어마하죠. 100만 부 팔리면 빌딩 출판사 빌딩 서요. 안 그래요? 책 한 권에 3만 원인데 3만 원짜리 100만 부 팔려봐. 얼마야? 300억이에요. 300억. 빌딩이 들어서요. 빌딩. 그러다가 이제 우후죽순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출판사가 이제 크게 이제 성장하게 되는데 속 터지더라고요. 그죠? 어쨌든. 자, 그래서 최초로 썼는데 역시 그 인맥에 또 이제 뭐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는 상태에서 이제 잘 팔리다가 이제 그 대학원장 뭐 대학교에 그런 분들이 내 이름이 있잖아요. 지금은 안 그런데요. 옛날에 어떤 책이 많이 팔렸는지 아세요? 저자가 무명이잖아. 이름 없잖아요. 그럼 그 위에다 뭘 쓰는지 아세요? 감수. 아무개 교수가 이 책을 감수했다. 그러니까 인증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 책 쓴 사람은 나의 훌륭한 제자인데 책을 너무 잘 썼다.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면 그 가치가 더 많이 팔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감수자가 있었어요. 감수해주는 사람이. 집 줄 때도 감리하잖아요. 똑같이. 이제 감수자가 있으면 좀 책이 좋기는 해요.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 그 비용도 또 만만치 않다고 그래가지고 안 하는데 어쨌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자, 이제 순서도교 이해하셨죠? 자, 이제 저는 이제 여러분들 처음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차근차근히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 알고리즘 보면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예전에 그 바뀌기 전에 나왔던 문제가 30문계 문제가 이런 문제였었어요. 요거는 제가 PPT 자료니까 요거를 제가 드릴게요. 요거는 나중에. 그러니까 열심히 이거 내용을 중요하니까 필기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기 있는 건 제가 드릴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여러분들은 이 타이틀 제목만 봐도 알고리즘이 머릿속에 돌아야 돼요. 그러니까 순서도 자체를 싸그리 그리는 건 아닌데 빈가로만 메꾸면 되니까 다행히 순서도에 대한 문제가 빈가로를 메꾸는 거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아도 앞뒤 정황을 보고 답을 쓸 수 있는 경우가 절반은 돼요. 빈가로가 만약에 4개다 그러면 4개 중에 2개는 그냥 거저먹기로 쓸 수 있어요. 문맥만 파악을 해도. 그런데 이제 완전히 처음부터까지 그려라 그러면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바뀐 게 그런 꼴이 돼버린 거예요. 40지에서 고르면 되는데 대충이라도 고를 수 있는데 그거마저도 없으니까 내가 완전히 알고 써야 된단 말이야. 근데 다행히 순서도는 그 40개의 문항은 없어졌지만 순서도 전체 내용 중에서 부분적으로 괄호가 있기 때문에 앞뒤 정황의 상황을 보면 반은 쓸 수 있어요.
다행히. 예. 자, 그래서 윤년, 평년에 대한 거, 이걸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그리려는 얘기가 아니라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해드려요. 피보나치 수열, 1부터 100까지의 합, 짝수의 합, 홀수의 합, 볼링 점수 계산. 볼링장에 가면은 옛날에 사람이 손으로 계산했지만 지금은 전광판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센서가 감지를 해서 계산 탁탁탁탁 해서 나온다. 이게. 어떤 규칙이 있기 때문에 계산이 가능한 거예요. 컴퓨터는 규칙이 없으면 계산 못 해요. 그 규칙을 알려줘야 돼. 사람이 알려준 것 뿐이에요. 그 규칙대로 계산하는 거니까. 그게 바로 알고리즘이고요. 그러니까 볼링 알고리즘을 알면 볼링 프로그램도 짤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2차원 배열안에 요게 이제 IQ 테스트 형태의 문제로서 제일 많이 나와요. 2차원 배열에 숫자를 넣는 규칙. 그러니까 2차원 배열이면 예를 들어서 5행 5열이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 있는데 뭐 1, 2, 3, 4, 5, 6, 7, 8 이렇게 1, 2, 4 이렇게 들어간다든가 뭐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간다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규칙적인 형태로 숫자를 넣는 방법. 이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마방진하고 달팽이 형태로 들어가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마방진하고 달팽이만 여러분들이 넣을 수 있는 알고리즘을 안다면 2차원 배열 문제는 땡이야. 다 끝났어요. 그냥. 그것만 알면 다 끝난 거예요. 그게 제일 어려운 문제니까. 굉장히 많이 응용을 하거든요, 사실은. 자, 그것도 이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뒤에 나와요. 그래서 예, 그런 이제 2차원 배열 형태의 숫자를 넣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선택 정렬, 정렬 왜 합니까? 어떤 일정한 순서대로 나열을 하는 걸 정렬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때 정렬은 필수적입니다. 왜 정렬을 할까요? 정렬의 목적이 뭐예요? 검색을 빨리 하기 위해서 정렬하는 거예요. 검색. 우리는 궁극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검색이잖아요. 그죠? 모두 포털 사이트에 가면은 상단에 검색창이 뜨죠. 뭔가 찾아주려고 이왕 찾는 거 빨리 찾자 이거예요. 예를 들어 지문 인식한다. 야, 이거 누구 지문이야? 이거 빨리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패턴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나열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어야 빨리 찾아요. 그래서 정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렬 방법도 수백 가지가 넘어요. 2,000가지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나와 있는 게. 그 왜 종류가 그렇게 많냐면 얼마만큼 정렬할 거냐, 또 어떤 스타일의 자료냐에 따라서 정렬 방법들이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흔히 말하는 퀵 정렬, 퀵 서비스처럼 빠르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저건 미련한 정렬이에요. 선택 정렬하고 버블 정렬은 가장 미련한 정렬인데 여러분이 배우기는 굉장히 쉬워요. 알고리즘은 쉬운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 그러니까 소량의 데이터인 경우는 괜찮아요. 그런 데를 써먹을 만해요. 근데 데이터량이 많아지면 굉장히 느려요. 나빠요. 자, 어쨌든. 근데 시험의 대상은 단순한 알고리즘을 낼 수밖에 없어요. 퀵 정렬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사이즈가 굉장히 길어요. 그걸 다 나열해서 물어볼 수는 없잖아. 그죠? 자, 그래서 버블 정렬하고 선택 정렬을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버블도 개선된, 버블이 무슨 뜻이죠? 버블. 통성껌도 버블껌이잖아요. 그죠? 거품처럼 이렇게 연결해서 비교한다. 그래서 버블 정렬이라고 해요. 나란히 이웃집, 옆집 자료들끼리 비교한다. 그래서 버블 정렬이라고 붙인 거예요. 딱 보면, 이거 버블 정렬이네. 어떻게 하느냐? 맨날 옆집에 있는 거하고만 비교했잖아. 비교 대상이 누구예요? 이웃집, 옆집에 있는 자료하고 비교를 하면 그게 버블 정렬이다. 딱 나와 있는 거. 그게 순서도가 됐던 시언어가 됐던 딱 보면 비교를 한번 보세요. 이거 옆에 있는 것끼리 비교했네? 그럼 버블이에요, 그거는. 영락없이 버블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다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개선된 버블, 그 다음에 삽입 정렬, 그 다음에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 여러분들은 그냥 막연히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때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 배우셨잖아요. 저거 정말 응용 분야가 많습니다. 최대 공약수하고 최소 공배수는 우리가 실생활 사회에서 필요한 수학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저거 굉장히 많이 적용을 합니다. 여러분들 회사에 가보시면. 그래서 요번에 이제 핑계를 댔죠. 시험 제도가 바뀐 거 뭐냐? NCS 기반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하기 좋은 말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이 이미 바로 2년 전, 3년 전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준비를. 그게 바로 교육 분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게 NCS 기반이에요. 국가직무능력 표준이라고 해서 실제로 현장에서,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학문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국어 배웠죠? 그걸 이름 뭘로 바꾼 줄 아세요?
학교 때 국어, 영어, 수학 배우잖아요. 자, 국어는 뭘로 바뀌었나요? 이름이. 의사소통 능력. 이렇게 바뀐 거예요. 수학은 뭘로 바뀌었어요? 수리 능력. 컴퓨터는 정보 능력. 그리고 회사 가면 제일 중요한 것. 모든 제품에는 사용 설명서가 따라오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매뉴얼이라고 그러죠. 매뉴얼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제품 매뉴얼. 제품에 해당되는 설명서, 제품 매뉴얼. 회사가 좋으면 업무 매뉴얼이 반드시 있습니다. 직장에 들어가셔가지고 직장 상사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맞아주고. 자식 바빠 죽겠는데 뭘 물어봐야 돼. 그럼 뭐라고 물어봐야 돼요? 부장님, 업무 매뉴얼 좀 주세요. 그럼 얼굴 벌게질 겁니다. 없거든. 있어야 돼요. 지침서가 있어야 돼요. 제대로 된 회사는요, 업무 지침서, 업무 매뉴얼이 반드시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어요. 모르면 봐라, 그거를. 묻지 말고. 과장 대리한테 묻지 말고 업무 매뉴얼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놀라운 얘기 해줄게요. 미국의 IBM 회사가 컴퓨터 회사죠. 몇십억짜리 컴퓨터 팔잖아요. 그렇게 몇십억짜리 컴퓨터를 팔면 제품이잖아. 매뉴얼이 따라가야겠죠? 매뉴얼이 트럭 2대분이에요. 기가 막히게 매뉴얼 잘 만들었어요. 뭐 선배한테 물어볼 필요 없어. 매뉴얼 다 나와 있어. 샘플 예제까지 다 나왔어. 그래서 우리 80년대 우리가 가난하던 시절에는 컴퓨터는 못 사니까 매뉴얼이라도 복사 좀 하자. 그냥 엄청나게 매뉴얼 복사해야 됐습니다. 기가 막히게 참고서적, 좋은 참고서적이거든요. 시중에 그런 책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매뉴얼 어때요? 다 개판입니다. 그냥 갖다 쓰레기통에 버리는 책들이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대충 만든 거야. 아깝다고. 낭비다. 낭비가 아닙니다. 회사의 안전 상태를 해도 그런 매뉴얼이 제대로 돼 있어야 산재가 안 일어나요. 매뉴얼을 제대로 안 보고 매뉴얼이 제대로 없으니까 산재가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업무 매뉴얼 다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좋은 회사 가시면 좋은 회사 다 있어요. 근데 나쁜 회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대리 과장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죠. 매뉴얼이 좋아야 돼요. 매뉴얼 보는 능력, 그걸 기술 능력이라고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는 자원들 4가지.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시간과 돈. 돈은 이제 예산이죠. 관리를 해야 돼요. 자원 관리 능력. 그래서 11항목으로 바뀐 거예요. 그게 NCS 기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게 공기업에서 이제 출발한 거죠. 공기업 시험이 그렇게 된 거죠. 앞으로 공무원 시험도 그걸로 바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반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도 그걸로 바뀔 거예요, 시험. 대기업은 쪽팔리게 국가에서 하는 시험 제도를 따라가긴 싫지, 사실은.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대로 이제 인적성 시험 그대로 봐요. 사트 보내가지고. 삼성이나 현대 이런 데는. 근데 이제 공기업, 한전 이런 데는 NCS 기반으로 지금 시험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핑계 대고 NCS 기반으로 실기 시험 바뀌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스타일의 문제화시키겠다 그런 얘기예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주최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라임 넘버 기가 막히죠. 소수의 정의가 뭐예요? 이 약수가 2개인 수, 그죠? 1과 자기 자신의 수가 약수인 수를 프라임 넘버라고 그래요. 암호화할 때 많이 써요. 찾기가 어렵다 이거죠. 멋있는 수예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주민등록번호 체크, 바코드 체크, 육식간지, 그다음에 요일 판정, 몇 년 몇 월 며칠이 무슨 요일이냐 이런 거 이제 계산하는 거죠. 규칙이 있어요. 초등학생한테 물어봐. 야,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요일이게? 수요일입니다. 어떻게 그러냐? 걔는 나름대로 그걸 남에게 설명은 못하더라도 자기 나름대로 그 요일을 판정하는 규칙을 알고 있는 거예요. 방법을 알고 있는 거야. 천재가 아니에요, 그건. 남들이 보이지 않는 뭔가 그 규칙을 조금 더 잘 보여요. 그것밖에 없어요. 안 가르쳐 주지, 자기가. 그죠? 그 노하우를 왜 가르쳐 주려고 그래? 안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나쁜 게 버릇이 그거죠. 자기의 노하우 안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돈 듬뿍 줘야 됩니다. 마스터 클래스를 받아야 돼, 그냥.
100만 원, 200만 원 딱 주면 그 노하우를 탁 가르쳐 줍니다. 모르는 사람도 많고 사실은. 그러니까 음악하는 사람이 특히 그래요. 과학을 바탕으로 안 했기 때문에 음악을 하는 사람은 지가 왜 연주를 잘하는지 몰라요.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돼 있는 거야. 모르는 거야. 하다 보니까 나는 뭐 원래 환경적으로 잘생겨서 뭐 입술 구조가 좋아서 아닙니다. 잘 내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사실은. 전 이제 그거 연구하고 있지만 자 그래서 요일 판정 같은 소인수분해 숫자를 분해하는 거 그다음에 석차 매기는 거 검색하는 거 이진 검색, 진법 변환, 화폐 매수, 이진수를 그레이를 이진수로 아까 얘기했던 달팽이 문제하고 마방지 문제. 그러니까 이 제목만 봐도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이 어느 정도 100%는 아니어도 아 이걸 어떻게 푸는 거야? 라는 알고리즘을 전체를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이해하셨죠? 풀어가는 과정. 이게 또 뭐예요? 그래서 NCS에서 제일 중요한 과목이 뭐냐면 두 개예요. 의사소통 능력하고 대화가 돼야 되잖아. 소통이 돼야 되잖아. 그 다음 뭔지 아세요?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항상 문제가 있죠. 가족 간의 문제, 회사의 갈등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사람. 무슨 뭔지 알죠? 네, 그래서 NCS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제 머리 좋은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수리 능력. 그 세 개는 꼭 끼어요, 시험 문제. 네. 11항목 다 보는 건 아니야. 공기업에서 한 6개 정도 봐요. 5개 내지 6개. 근데 꼭 끼는 게 뭐야?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수리 능력. 그거 꼭 물어봐요. 네. 그러니까 약간 수치적인 감각은 있어야 돼요. 특히 여자분들은 수학 그럼 다 수포자야. 여자들 보면 다 수포자야. 수학 포기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되게 여자 교수님들 보면은요. 숫자만 나오면 그냥 만세 난 그거 못 강의해요 이런다고. 그래서 NCS 10과목 중에서 제가 5과목을 강의하는데 전부 다 이제 계산 문제예요, 제 거는. 근데 나머지, 아까 의사소통 능력 이런 거는 계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건 여자 교수님들이 많이 해. 그리고 지금 대학의 시간 강사들이요, 일자리를 많이 잃어버렸어요. 교양 과목이, 옛날에 교양 과목 그러면 상식을 많이 가르쳤잖아요. 이제 상식을 안 본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대체해가고 있어요. NCS 과목으로 대체하고 있어요. 시간 강사들이. 교양 과목. 근데 많이 찾는 게 바로 이제 문과계통이에요. 아까 의사소통 능력, 뭐 대인관계 능력,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제가 하는 과목은 계산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희소 가치가 있을 거예요. 여자분들이 이 수리 계산할 수 있는 과목을 가르치면 독점입니다, 독점. 근데 이제 문과 과목은 뭐야? 경쟁자가 너무 많아. 다들 그것만 하니까. 자꾸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풀어가는 과정을 해볼게요. 반하고 쉴게요. 자, 그럼 오늘은 제가 이제, 그리고 내일 모레 목요일 날은 6시입니다. 6시 오셔야 되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이제 6시부터 할 겁니다. 자, 기본 알고리즘 간단하게 설명하고 쉬었다가 또 이제 할게요. 다음부터는 1시간씩 하고 쉴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생각을 해서 이제 어떻게 풀 것인가. 지금 제가 10문제를 제시했어요. 1번부터 400번까지 이 책에는 없어요. 일단 이거를 하기 전에 일단 여러분들이 기초교육을 닦아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시면 되겠죠. 1번부터 400번까지 번호가 부여된 학생들이 있다. 자, 이거를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10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자, 1번부터 10번까지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400명 중에서 200명의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한번 다양하게 생각해봐라 그런 얘기예요. 금방 알 수 있겠죠. 한마디로 너 나와 너 이러면 안 돼요. 너무 짜증나는 알고리즘이고 한마디로 뭐라고 될까요? 400명 중에서 200명을 뽑아내는 방법. 1번부터 100번, 200번 나와. 그래도 되겠죠, 물론. 근데 좀 평형을 이루는 게 좋습니다. 공평해야 돼요.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쏠리지 말고 골고루 뽑아가는데 그거를 가장 간략한 알고리즘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자, 400명이 있는데 그 중에 200명을 골고루 뽑아갈 수 있는 알고리즘. 그렇죠? 짝수 나와 그럼 되겠죠? 또 홀수 나와 그럼 되겠죠?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이런 게 알고리즘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자, 1번 문제 해결했죠? 200명, 400명 중에 뒤로 가면 어려워요. 자, 만만하게 보는 게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알고리즘을 공부한다 그러면 이 10개를 꼭 생각하세요. 특히 마지막 거. 9번하고 10번. 자, 200명의 학생을 선발한 알고리즘은 두 가지가 있다고요. 짝수 나오세요. 홀수 나오세요. 자, 그럼 짝수라는 알고리즘이 어떤 의미일까요? 짝수의 의미가 뭐예요? 2로 나눈 나머지가 0일 때. 그러니까 2로 나누어지는 수를 짝수라고 하죠. 홀수는 2로 안 나누어지면 홀수인데 2로 나눌 때 나머지가 1이면 홀수죠.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걸 이제 이런 말로 표현을 하는 거를, 그러니까 말로 표현한 거를 순서대로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거를 코딩을 해야 돼요. C 언어가 됐든 자바가 됐든 언어로 코딩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지막 단계죠, 이제.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단계 코딩하는 것까지 물어보겠다 이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 거. 400명 중에서 100명을 뽑는데 골고루 뽑아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4의 배수. 자, 4의 배수의 정의가 뭐죠? 4로 나눈 나머지가 0인 경우죠? 참 쉽잖아. 3번, 300명의 학생을 뽑는 방법. 그렇죠. 100명의 반대가 300명이니까. 그러니까 4로 안 나누어지는 놈만 나와 그러면 되겠잖아요. 그죠? 4로 나눈 나머지가 0이 아닌 경우죠. 즉 1이나 2나 3일 때죠. 나머지가. 자, 거기까지 쉬웠네요. 자, 57명의 학생을 선발한 알고리즘. 자, 이제 이런 게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계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계산이 나누기예요. 나누어 보면 답이 나와요. 우리가 뭘 나누면 나눔의 결과가 뭐죠? 내가 가져가야 할 몫이죠, 몫. 나눈다는 것은 어떤 그룹을 형성하는 겁니다. 덩어리. 그래서 나눠보면 알아요. 400명 중에서 57명이니까 어떤 특정한 인원 57명만큼의 그룹을 한번 만들어보자. 나눠보면 돼요. 400을 57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대충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7 정도 나오죠? 7의 배수를. 쉽잖아. 그러니까 머리 좋은 애들은 벌써 딱 감이 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처음 접하니까 저걸 어떻게 하지? 그래서 또 헤매는 거죠. 400을 7로 나누면 57 정도 나와요. 아, 7의 배수만 나오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또 일일이 써보시는 분이 있지. 야, 그거 써봐야 되는데. 그래서 57명. 그걸 뭘 써봐. 그냥 대충 봐도 7로 나눠봐. 400을 7로 나눠봐야 57 나오잖아요. 그죠? 7의 배수만 나오세요. 그러면 되잖아. 그죠? 쉽죠. 그럼 그 반대가 뭐예요? 343명이잖아. 343명은 뭐예요? 57명의 반대죠. 7의 배수가 아닌 사람만 나와. 그러면 되죠. 해결됐죠? 자, 여기까지는 그런 대로 좀 쉬워요. 그래도. 그룹을 그러니까 나누어 본다라는 것은 우리가 수리 능력에서, 그래서 수리 능력이 되게 IQ 테스트 문제예요. 수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수열의 규칙을 찾을 때 뭐예요? 간격이 얼마 안 되는 건 더하고 빼보면 되고요. 갭이 크면 나누어 보면 돼요. 곱하거나 나누면 그룹이 형성이 돼요. 수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숫자 차이가 얼마 안 되면 뭐한다? 더하기 빼기. 숫자 차이가 많이 나오면 뭐예요? 곱하기 나누기. 원래 곱하기가 뭐예요? 더하기를 반복하는 거잖아요. 곱하기의 정의가. 나누기가 뭐예요? 뺄셈의 반복이 나누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룹이 좀 크거나 덩어리가 크거나 갭이 큰 거는 곱하거나 나눠보고요. 차이가 얼마 안 된 거는 더하거나 빼보면 돼요. 그럼 규칙이 발견이 된다는 얘기예요. 숫자의 규칙이에요. 자, 250명을 선발하는 알고리즘. 400명 중에서 250명을 뽑는 방법. 이거를 한 번에 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 두 번에 안 되면 세 번,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250명이라는 것은 200명 뽑고 난 다음에 50명 뽑아도 되죠. 먼저 200명부터 뽑아보세요. 아까 했잖아. 짝수 나와. 또는 홀수 나와. 됐어요?
근데 50명을 더 뽑아야 돼요. 그럼 400명 중에서 50명에 해당되는 부분은 뭐죠? 8의 배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짝수 나오세요. 그리고 8의 배수 나오세요. 이러면 안 되죠. 그래 200명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짝수 속에 8의 배수가 다 포함되어져 있으니까. 별도로 50명이 더 나와야 되니까 이미 뽑은 사람 말고 50명을 더 뽑아야 돼요. 그때 별도의 50명이 더 나올 수 있는 건 8의 배수인데 별도로 200명을 더 뽑으려면 뭐예요? 짝수가 아닌 홀수 나와 그래야겠죠. 홀수와 8의 배수. 250명 되죠. 네. 짝수와 8의 배수는 몇 명이에요? 200명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홀수하고 8의 배수가 나와야만이 250명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헷갈리지 마세요. 네. 그러면 250명에 받는 이제 150명이에요. 자, 150명은 이렇게 되죠. 200명 뽑은 다음에 50명 들여보내도 되죠. 그렇죠? 꼭 더 뽑는 게 아니라 더 뽑고 도로 집어넣어도 돼. 그렇죠? 짝수 나와 그리고 뭐예요? 8의 배수 들어가 그러면 되죠. 그 얘기 똑같은 얘기가 되고 그러잖아요. 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를 좀 굴려봐라 그러니. 이게 마지막 9번, 10번 문제가 이제 그런 극치의 문제예요. 95명은 어떻게 할까요? 100명 뽑고 난 다음에 5명 집어넣으면 되죠. 그죠? 95명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 6번하고 7번하고 8번은 한 방의 결과를 얻은 게 아니라 두 번에 의해서 결과물이 얻어진 거잖아요. 자, 다시 95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0명 뽑은 다음에 5명 집어넣으면 되죠. 그 100명 중에서 집어넣어야 되니까 100명, 그러니까 400명 중에서 100명을 뽑는 거 뭐죠? 4의 배수. 그 4의 배수 중에서 뭐예요? 5명은 80의 배수죠. 미안하지만 80의 배수는 들어가 주세요. 그럼 되죠. 5명이 속도로 하잖아요. 그럼 95명 됐죠? 자, 이제 제일 어려운 거 9번입니다. 자, 요거 연구하세요. 자, 요거는 10분간 쉬었다가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게요. 2번에 안 됩니다. 3번에 풀어야 돼요. 힌트입니다. 3번에 풀어야 돼요. 2번에 안 되기 때문에. 자, 10분간 휴식.